2차 포에니 전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한니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카르타고가 로마와 싸워서 시칠리아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제해권을 잃어버렸어요. 상업 국가가 제해권을 잃으면 상업이 잘 안 되거든요. 상인만으로 배가 다닐 수는 없거든요. 항상 군대와 같이 다녀야 상업이 되는데 제해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다의 상업 활동도 로마한테 빼앗기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르타고의 장수였던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에스파냐 남부에 출발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까지 가고, 그리고 나중에 자마 전투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제2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한 20년 정도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니발 바르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리비우스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끝내야 비로소 쉬었고 푹신한 침대나 주위의 조용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말을 탈 때나 내릴 때나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용맹한 전사였다. 늘 가장 먼저 공격하고 가장 나중에 전장을 떠났다. 한니발은 상당히 젊었어요. 이탈리아 공격할 때 29살이었거든요. 젊은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병사들한테 굉장한 신뢰를 얻었다. 능력도 있었고 겸손하기도 했고 소박했다. 병사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고 같은 침대에 잤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위대한 점, 지도자로서 부하들을 잘 이끌었다, 그런 행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2차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218년부터 201년까지 18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대국이었는데 로마로 인해서 서지중해의 제해권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활동을 못 하잖아요. 농국가로 가라고 로마가 강제를 했는데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 마르카라는 사람이 1차 포에니 전쟁의 마지막 항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기를 보고 있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 어디로 가냐면 히스파니아로 갑니다. 바다를 건너서 히스파니아 남부를 개척을 하고 여기 경영을 하게 되고 여기에 식민지를 제대로 만들게 되고 그곳에 새 카르타고라는 이름을 가진 카르타헤나라는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카르타헤나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기에 광산 유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여기서 광산이 나왔던 거예요. 에스파니아에서 중요한 건 광산입니다. 여기서 금과 은을 캐가지고 군 자금을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미카르 바르카는 신도시를 세우고 은광을 개발해가지고 부를 이루고 군사들을 키워서 이 지역에 패권을 주게 된 거죠. 그런데 하밀카르 바르카는 일찍 죽고 조카였던 하스두루발한테 이 지휘권을 넘겼다가 이 하스두루발이 어린 한니발을 이렇게 키워줬죠. 한니발은 9살 때 에스파냐로 이주해요. 아버지를 따라서 갔다가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삼촌 밑에서 실력을 쌓다가 이제 삼촌이 이 권력을 승계해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죠. 점차 세력을 넓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로마군과 만났던 게 사군툼이라는 곳이죠. 사군툼은 에스파냐에서 로마의 전쟁기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을 공격함으로써 로마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한니발 입장에서는 원정을 떠나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제해권을 잃어버렸고 로마를 손보지 않고는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다. 특히 카르타고 경제력을 다질 수 없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손을 봐야 된다. 그리고 한니발이 생각했던 건 동맹시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로마가 지금 패권을 쥐었잖아요. 근데 패권을 졌다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로마의 속주거나 로마의 땅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로마란 나라가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서 복속을 했던 거지 그게 다 로마 땅이 된 건 아니거든요. 로마 땅이 안 된 그것이 동맹시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외부의 적이 와서 이 로마를 쳐부수면 동맹시들이 반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포에니 전쟁 당시에 로마와 동맹시들이에요. 로마가 직접 다스린 땅이 있고 자치도시가 있겠죠. 그걸 동맹시라고 불러요. 자치권을 줬죠. 동맹시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고 전쟁에 나갔을 때 군대를 보내는 이게 자치권 얻은 동맹시들의 권한과 책임이었어요. 로마와 주변에는 동맹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만약에 한니발 같은 장수가 와서 로마를 깨부수면 분명히 동맹시들이 들고 일어나서 로마에 반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로마가 동맹시들을 억압하고 있으면
억압당하고 있는 동맹시들이 로마가 외부에서 박살이 나니까 들고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고대 사회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패권 도시가 있고 독속된 동맹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패권 도시를 없애버리면, 아니면 패권 도시를 어렵게 만들면 동맹시들이 반발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한니발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비록 자기가 적게 소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지만 동맹시들의 도움을 얻어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알프스를 넘게 된 겁니다. 한니발이 좀 무모한 전쟁을 벌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니발의 입장에서는, 한니발의 사고로는 충분히 가능했던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죠. 에스파냐에 있었던 병력의 절반을 데리고 알프스를 출발해요. 최초에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보병이 38,000이고 기병이 8,000이고 코끼리가 37마리가 있었다. 피레네 산맥을 넘고 오늘날의 남프랑스 지역에서 병력을 모집을 합니다. 갈리아에서 보병과 기병을 보충을 합니다. 당시에 남프랑스는 여전히 로마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원병들을 끌어모은 거죠. 알프스를 넣으면 로마란 땅이 있잖아요. 로마로 건너가면 약탈을 하면 약탈품이 있기 때문에 남프랑스에 사는 갈리아인들, 한니발이라는 뛰어난 장수를 쫓아갈 만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프스를 넘게 되는데, 알프스라는 게 쉬운 산이 아니죠. 아주 험악합니다. 여기를 넘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병사를 잃게 됩니다. 대략 5만 명이 넘었다 그랬는데, 알프스를 넘고 보니까 보병이 2만, 기병이 4천, 코끼리는 7마리만 생존을 했더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죽거나 아니면 도망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병력이 줄어든 상태로 알프스를 넘어서 롬바르디아 평야, 로마가 패권주인 그곳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로마와 첫 전투를 벌이는데 그것을 트레비아 전투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218년 12월 1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니발군은 갈리아군, 스페인군, 아프리카군 포함해서 보병이 2만이었고요. 1만 명의 기병이 있었다. 알프스를 넘은 건 기병이 4천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또 모집을 해가지고 기병을 확보했던 거죠. 그래서 1만 기병이 있었고 코끼리가 7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마고가 이끄는 2천명의 매복군이 있었다. 그리고 8천의 발레리아스 투석병이 있었다. 투석병 굉장히 중요한 병종 중에 하나죠. 토탈 4만여 병력이 한니발군이었고, 이걸 맞서 싸우는 로마군은 3만 2천 명의 중보병과 2천여 기의 기병이 있었다. 3만 2천 명의 중보병이면 상당히 많은 병사들이거든요. 보통 한 개 군단이 5천 명 정도 돼요. 두 개 군단하면 10,000명, 2만 명 정도면 네 개 군단에서 집정관 2명이 이끄는 군대인데 지금 3만 2천 명에다가 2천의 기병이니까 보통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간 겁니다. 이 정도면 로마군이 중무장 모병이 강하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었겠죠. 단 지휘자가 한니발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해서 두 세력이 붙어서 가운데는 보병, 양쪽에 기병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군이 어떤 형태로 전투를 했는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중무장 보병이 이렇게 행군을 합니다. 물론 이 모습은 제정시대예요. 로마 공화국이 뒤이어서서 제정 로마 시대를 갔을 때 로마군들의 복장, 방패, 그리고 무기들입니다. 중무장 보병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을 형성을 해가지고 적군과 싸우는 이런 게 로마군의 이제 모습이었죠. 이게 레기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로마의 중무장 보병은 당대의 최강이었습니다. 원래 팔랑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집단 보병이 있었죠. 그거를 로마는 훨씬 더 유연하게 바꿉니다. 삼리움족과의 전투에 의해서 행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인은 둥그런 방패였는데 원형 방패로 바꾸고 창 같은 것도 바꾸고 칼도 바꾸고 하면서 강력한 중무장 보병을 만들었는데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은 측면과 후면이에요. 측면을 공격했을 때, 후면이 열렸을 때는 약점이 있었던 거고요. 또 적을 패주를 했을 때 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패가 무겁고 갑옷 같은 게 무겁기 때문에 적을 완전히 섬멸할 수 없는 그런 약점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전쟁터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로마군이 강력한 중무장 보병을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은 기병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기병은 당시에 요 발을 보시면 등자가 없죠. 그래서 기병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병이 될 수가 없었어요. 기병이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하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군은 2천여 명의 기병이 있었는데 한니발군은 10,000명의 누미디아 기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승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병은 기병끼리 싸우거든요. 10,000명의 기병과 2,000명의 기병이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한니발 기병이 이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이 기병들 어디로 갈까요? 바로 보병대의 측면과 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무장 보병이 이때 첫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트레비아 전투에서 첫 패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트라시멘의 호숫가에서 두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로마군은 처음에 패배를 했죠. 그러면 다른 집정관이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한니발 군대를 막아 싸우는데 이때 인원이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장교들은 플라미니우스의 대중에 보이기 위한 군사적 행동에 반대했다. 그러니까 집정관들은 임기가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기일 때 빨리 뭔가 성과를 거두길 원해요. 그런데 지금 한니발군한테 대항하기 위해는 이 집정관 플라미니우스가 거느릴 군대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정관인 게미누스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4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4만 명이 됐을 때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플라미니우스가 분개하며 손을 들어서 진군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알프스를 넘어오고 여러 모압들이 뭉쳐있다. 우리는 첫 패배를 당하긴 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플라미우스가 한니발을 마스싸움에서 앞서서 나가요. 지원대를 기다리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싸우게 된 전투가 트라시메네 호수의 전투입니다. 한니발군이 어디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군은 대충 예상을 하죠. 그래가지고 미리 나가서 맞이했을 때 한니발은 척후병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로마군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시메네 호수 근처에서 이렇게 매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한니발군은 5만 5천 더 늘었죠. 앞에서는 4만이었는데 지금 5만 5천이 됐단 말이죠. 전쟁을 한번 이기면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가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5만 5천이 된 거고요. 로마군은 3만 명이었던 거죠. 벌써 숫자에서 많이 밀리죠. 그러지 않아도 기병대가 로마군이 부족해가지고 밀리고 있었는데 이 보병대조차도 밀리고 있는데 지금 한니발군은 이렇게 숲속에 매복을 하고 있었고 로마군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길로 이동을 하고 있었죠. 사실 군대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곳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하게 되고 여기서 로마군이 거의 전원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수가 누구냐? 젊은 장수가 이렇게 뛰어난 거를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수와 제대로 싸우면 안 되겠다. 벌써 두 번이나 패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로마 시민이 죽었단 말이죠. 이대로 계속 가면은 로마의 자원이 많아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시 집정관이었던 파비아누스란 사람이 버티기 전술을 합니다. 한니발과 단기 결전을 펴는 대신 지구전으로 유도해 승리하자. 한니발은 외부에서 이탈리아반으로 들어왔다. 가장 문제가 뭐죠? 보급 같은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병사력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전을 통해서 계속 한니발과 지루하게 시간을 벌어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를 파비안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버티는 파비안 전술의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을을 소개하고 식수와 식량을 모조리 치우고 모든 동맹시 및 식민시의 도성문을 꼭 걸어 잠근다. 그러니까 식수와 식량을 조달할 수 없도록 만들고 한니발의 본대와 절대 대결하지 않는다. 적 부대에 한니발이 없으면 바로 뛰쳐나가 때려잡는다. 한니발이 뛰어난 건 알겠다. 그러니까 한니발과 싸우면 안 되고 그 부하장수가 이끄는 부대가 있다면 거기랑 싸워도 된다. 계속 이렇게 기다리면서 지속적인 출혈을 강요한다. 작은 부대를 만나면 싸우되 한니발의 본대랑은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니발의 군대는 지휘관이 한 명이 뿐이거든요. 한니발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휘관이 이끌 때는 전투를 잘하지만 어떤 부하 지휘관들이 할 때는 약하더라. 그러니까 병력 손실을 겪으면서 점령지내에서 계속 있게 되면 한니발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파비아누스가 주장을 했고 이게 상당히 성과를 거둬요. 문제는 파비안 전술은 로마의 전통이 아니죠. 로마는 여태까지 계속 승리를 거둬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석권한 더군다나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까지 거뒀잖아요. 카르타고군을 이렇게 무서워하면 되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파비우스가 1년간의 지연 전술을 했을 때는 싸우지 않고 버텼는데 그 다음 해 집정관에서 이 사람이 탈락을 하게 되고 로마 원로원은 6만 명의 군대를 편성을 합니다. 정면 대결해서 싸워서 이기자. 로마군의 전통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니발을 쫓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군대가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칸나에라고 하는 평원이었습니다. 한니발의 이름값을 제대로 올린 결정적 전투. 전 세계 전투사의 이름 남은 바로 칸나의 전투입니다. 빨간색은 로마군 중무장 보병이었고 파란색은 한니발군입니다. 이렇게 한니발군이 로마군을 에워싸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칸나의 전투라고 하는 건데 이 전투에서 한니발이 이기게 된 두 가지 요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한니발의 지략, 로마군을 둘러싸서 포위 섬멸하는 전략, 그리고 기병의 능력이 뛰어났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측면과 후면을 공격할 수 있는 기병이 있다면 로마군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니발이 배웠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창안한 아주 유명한 전술이 있습니다. 바로 망치와 모루 전술입니다. 자, 모루는 뭐죠? 모루는 적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망치는 적을 뒤에서 때리는 것. 그러니까 모루로 맞고 망치로 때린다. 이게 바로 망치와 모루 전술인데요. 알렉산드로스가 이스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물리쳤던 그 전투였습니다. 이것이 전쟁사 아주 유명했던 거고 한니발도 이 전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했죠. 여기에 적용을 하려면 모루도 잘해야 되고 망치도 잘해야 되고 이 두 부대를 운용하는 지휘관의 능력도 탁월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한니발은 망치와 모루 전술을 바로 이 칸나의 전투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휘관의 역량, 베테랑 군사들의 역량, 베테랑 군사들이 모루 역할을 잘 해야 되고 기병이 적군을 뒤에서 몰아쳐가지고 적군이 패닉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전술적인 결합이 잘 돼야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파란색 한니발군이 강력한 중무장 로마군을 막아서 모루 역할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을 포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수적으로는 로마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로마가 대표한 이 사건에서 6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이제 죽게 되고요. 로마시는 이제 제대로 방어할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한니발이 로마로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로마가 함락될 거 아니에요. 로마가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로마시 근처까지만 갔다가 더 이상 진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논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걸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한니발이 3번에 걸쳐서 중요한 전투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자만심이 있었다.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쳐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다. 두 번째는 로마 성벽 앞에서 공성전을 펴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공성전은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병사가 많아야 되는데 한니발의 병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로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동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가 없었다. 한니발의 계산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니발이 이탈리아에서 여러 번의 전투를 승리를 거뒀는데 이쯤 되면 동맹국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반기를 든 동맹국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동맹국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세력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로마 공성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로마 동맹군이 뒤에서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동맹군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고 있었다. 한니발의 가장 큰 계산착오였던 거죠. 그리고 병사들의 필요회복과 휴식 필요가 설치됐다.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서 보급도 제대로 없이 로마군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로마의 동맹시들이 로마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비록 동맹시들을 패권주의로 억압하긴 했지만 그래도 신인을 잃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실용적인 게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시와 동맹시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칸나의 전투에서 아주 크게 당하죠. 6만의 군대 중에서 5만 명이 죽을 정도로 크게 당하기 때문에 다시 파비아누스를 집장관으로 세운 다음에 파비안 전술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단기 결전을 펴는 대신 지구전을 유도해서 승리를 거두고 지속적으로 한니발군의 힘을 계속 뺍니다. 그리고 한니발군은 이탈리아 남부에서 웅크리고 더 이상 로마와 싸우기도 어렵고 벗어나기도 어려운 이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결국 한니발은 로마를 끝내 굴복시키지 못하고 칸나에서 승리에도 불구하고 15년이나 이탈리아에 머물러야 했고요.